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댓글을 좀 읽다 보니까 뭐 좋은 걸들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샛길과 옆길 항상 좋아요. 서론도 재밌습니다. 서론 자지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를 모닝브리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문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게 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듣다가 잠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12시, 11시 반까지 제가 자료 좀 만들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12시 한 반쯤 자기 전에 댓글 적어 주신 분들 제가 좋아요 눌러드리려고 이래 보다 보니까 막 그 12시 반에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13,000 얼마에서 막 이 주유기처럼 조회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잠이 잘 오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참 그리고 어제 이나모리 회장님 이타심을 기본으로 한 경영 철학에 대한 얘기도 적어주셨는데 그 이타심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노마드의 투자자 서한이라는 책이고요. 닉 슬립과 콰이스 자카리아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13년간 누적 수익률 921%, 연복리 수익률 21%의 수익을 낸 굉장히 투자 고수시죠. 네. 근데 이분이 이 노마드제 투자자 서한 본인 투자자들한테 연간 한 2번 정도 반기에 한 번씩 레터를 보낸 걸 묶어서 출간한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책에 추천사 요청이 와서 적다 보니까 이 책 소개는 그때 한 1년 반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소개에다가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투자의 기본기와 덕목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담한 메시지와 감동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앞에 좀 보다 보면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닉 슬립의 서신이라고 돼 있는데 워런 버핏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워런 버핏한테 이렇게 편지를 냅니다. 저희 고객들이 얻은 투자 실적은 저희가 투자한 기업의 성공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성과를 낸 것은 워런 당신과 버커셔 해스웨이의 훌륭한 임직원들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 10년간 보유했던 버커셔 해스웨이 지분을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하면서 이 매도를 한 이유가 행복했던 13년 노마드 투자조합을 운영하며 행복했던 13년을 뒤로하고 저와 자카리아는 펀드를 해산을 하고 그 해산을 해서 이제 자선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펀드를 해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커셔 해스웨이의 지분을 최근에 매도했다는 거죠. 매도한 이유가 이렇고 그리고 그 성과 한 2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는데 투자자들한테 그게 바로 거기서 버커셔 해스웨이 역할이 매우 컸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자카리와 저는 이제 투자업계를 떠나 자선활동에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하고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워런 버핏이 답신을 보냈어요. 근데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신 닉 슬립, 발신 워런 버핏. 저에게도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자카리아는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두 문장인데요. You and Jack have made the right choice. I predict you will find life is just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잭하고 이 자카리아 본데 닉이죠. 당신이 이제 life is just beginning,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그 자선활동을 그 전까지는 이 펀드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직업. 우리가 보면 무슨 자영업을 하시든 전문직을 하시든 아니면 운동선수를 하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거고, 그 돈을 버는 거는 나의 경제적 자유라든지 그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매슬로의 그 욕구 단계 이론에도 뭐 첫 번째 욕구라고도 나오지만, 네,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펀드로 큰 수익을 내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이제 자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청산을 하고 투자 업계를 떠난다 했더니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Life is just beginning. 네, You will find life is just beginning.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인생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과 어떤 경제적인 것을 투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그런 분들은 다 생각이 똑같구나. 네, 어제 그 이나모리 회장의 이타심 경영이라든지, 그러고 보면 어제도 스티브 잡스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의 젊었을 때의 영상도 보면요, 인터뷰할 때 그럽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꿈을 갖고 일하는 것,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티브 잡스가 뭐 어떻게 큰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일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think different 하면서, 그죠? 처음에 그렇게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맥북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아이파크 같은 mp3 플레이어가 됐든 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쉽고 간편하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그 이타심에서 시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노만의 투자 레터가 그 이타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책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워런 버핏의 말씀을 Wisdom of Words,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 자, 신문 기사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공장 수출국 1위 한국,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자, 오늘 이 기사뿐만 아니고요, 좀 묵직한 기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트럼프가 부통령을 지명을 했죠. 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증설 착수, 이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감산의 종지부를 찍고 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고요. 네이버에서 주식거래 연동 급물살이라고 돼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는 주식거래도 그 영역도까지 오나 봅니다. 그리고 IMF의 한국 올해 성장률, 마지막 기사는 삼성전자 미디어텍과 이 10.7 기가바이트 BPS
LPDDR5X 검증을 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국은 기업 수출 대국이다. 빅 엑스포터. 미국 제조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링 이니셔티브는 지난 5일 낸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7,300개 중에서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미일자리 기여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반면 한국은 비어가고 있다. 이게 문제죠. 제조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고 있는데 반해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정책 보조금 많은 미국, 유럽으로 나가면서인데 22년 한국에 순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아마 그렇게 약자일 겁니다. 자, 이 FDI는 국내 총생산 GDP의 1.5%밖에 불과했고요.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에다가 투자한 금액은 OECD 38개국 중에서 30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18년 이후 5년간 22.2%나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633억 달러, 약 한 87조를 투자했고요. 5년간 총 478조를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러다가 산업이 공동화될까 우려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노동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일자리 창출 기여도 국가 순위로 보니까요. 한국이 1등. 네, 2만 360개. 네, 2만 360개의 일자리를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만들어줬네요. 자, 2등은 중국 18,440개, 3위가 일본, 4위 독일, 영국, 캐나다, 인도, 파리, 싱가포르, 9위 프랑스, 네덜란드. 경제 대국들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1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증가하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이유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한국을 떠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에다가 8,500억을 추가 투자해서 총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및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네요. 이 회사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2020년에 전북 군산 소재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겪고 이듬해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100% 조달할 수 있어서 미국 유럽 시장이 요구하는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조건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요것도 좀 크겠다, 그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석탄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 탄소 배출세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설비 관리 외에는 국내에서 신사업 계획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인 동박 제조사 SK 넥슬리스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고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이 높은 이곳에 국내 정읍 공장 물량을 최대한 이관해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가 외에 경직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도 많은데 샴푸와 린스 제조업체인 A사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자 동물용품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설비로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하며
불법이 된다네요. 동물용 의약 외품이라 별도 규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검역본부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 첨단기술 기업 유치 경쟁이 뜨겁고요. 석유 경제를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다수와 미팅을 했고요. 사우디 측과 만났던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사우디가 돈은 얼마든 쓸 테니 어떻게든 모래 위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별다른 혜택 없이 힘겹게 투자해온 터라 사우디 제안을 받고 좀 허탈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각 주 정부의 주지사들이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죠. 지난 8일 방한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가면서 한국 기업들을 만났고요. 텍사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텍사스 칩스법을 통해서 조성한 기금으로 반도체 산업 연구를 지원할 수 있고 반도체 외에도 지난 5년간 거의 모든 제조 공장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세아그룹은 이날 텍사스주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특수 합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세제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설득 중이고요. 조지아주 거기 한국 기업들 되게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지역 평균보다 급여를 10% 더 주는 외국 기업에는 5년간 직원 1인당 5,000달러의 세액 공제와 최대 10년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과 조지아주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만 158억 달러로 주 전체 교역의 10%를 차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 금호타이어, LX하우시스 등 140여 개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코리안 벨트를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와, 140여 개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들어가 있군요. 인디애나주는 한국에 사무소를 열고 한국 중소기업까지 유치 중이라고 하고요. 조지아에 진출한 한 소재업체 관계자는 미국 진출을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와 비즈니스의 친화적인 환경을 보고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조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해외로 계속 나가기만 하면 내수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첨단기술 대기업들과 연결된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국내에서 키우고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길로 활용하기라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산업자본이 한국의 생태계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를 아직 국내에서 만들고 있으니 ASML 같은 해외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한국을 찾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 말고도 더 있어야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공무원분들의 이제 탁상 공론식으로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고 국민연금은 전주에 가 있고 또 큰 노동부 자금은 노동부니까 세종시 그리고 정통부 저희가 예전에 정통부 자금도 한 4천억 이상 했었는데 정통부도 세종시 그렇게 막 이래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걸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있는 전주라든지 한 군데 이래 모으잖아요. 모으게 되면 그 연기금 도시가 되고 연기금 도시가 되면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 등등 그 수많은 글로벌 IB들이 그 우리나라 연기금 도시에다가 반드시 사무실을 하나씩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너지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주, 나주, 저기 어디 막 이렇게 흩어져 놓으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이 서울에서 수서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기차가 아침에 보면 표가 없습니다. 표가.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말 부부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반도체면 반도체, 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든 장비를 넣던 소재를 하기 위해서 또 외국 기업들이 그 클러스터에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이 금융도 좀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치인들이 바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이 아메리칸 드림 39세의 흑수저가 파트너. 자,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저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JD 벤스 39이네요. 트럼프랑 그러면 거의 40살 차이 난다, 그죠? 공화당 상원의원, 오하이오 상원의원이군요. 을 낙점한 뒤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벤스 의원은 15일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오랜 숙고 끝에 저는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당초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현장에서 오후 4시 37분쯤 부통령 후보 지명자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1시간 앞서서 SNS로 깜짝 공개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주요 인사나 현안에 대한 발표를 SNS로 갑작스럽게 발표하곤 했습니다. 트위터 자주 쓰셨죠. 자, 트럼프는 벤스 상원의원은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를 2년 만에 수석 졸업했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군요. 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도 하고 예일대 법학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JD 벤스라는 이름은 풀네임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에서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흑수저 출신의 벤스 상원 의원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남서부 소도시 미들타운의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보호 아래 성장기를 보냈고 해병대 복무 시절에 이라크 파병을 포함해서 5년간 사병으로 복무한 뒤에 오하이오 주립대와 예일대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 그리고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자수성가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로 힐빌리의 노래, 원제는 힐빌리 엘레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힐빌리는 미 북동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애팔란치아 산맥에 사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만큼이나 트럼프와의 관계도 극적인데 벤스는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공화당 내 강력한 비판자 중 하나였다네요.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에 비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라며 Never Trump Guy를 자처했던 벤스는 2020년 대선 때 트럼프를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추앙하면서 트럼프 키즈로 180도 변모를 했고요. 그 뒤 2022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트럼프의 지원 속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완벽한
트럼프 충성파가 됐다고 하고요. 자, 트럼프의 노림수가 뭔가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 동행 파트너로 벤스를 낙점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충성도가 최우선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특히 벤스 의원과 가까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설득이 트럼프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 며칠간 벤스 의원을 비롯해서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 플로리다고요,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최종 압축 후보를 놓고 고민이 깊었을 때 트럼프 주니어가 벤스가 트럼프 어젠다의 진정한 신봉자라면서 강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밀워키 전당대회에서도 벤스의 인생사는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미지가 되게 고집세 보이고 영어 단어로는 되게 stubborn해 보이잖아요. 예, 고집불통. 근데 이렇게 아들 얘기를 또 듣고 결정을 하니까 또 약간 인간적인 면이 보이네요. 자,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본인이 공화당 내 기반이 약한 비주류였던 만큼 보수 핵심 가치를 표방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취약점을 상쇄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공화당을 접수하고 최대 주주가 된 트럼프가 집권 2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길을 갈 충성심이 제1의 판단잣대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노림수인데요. 또 이민, 경제, 외교 등 여러 현안에서 트럼프와 거의 같은 노선을 추구하는 만큼 미국 최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레거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카드로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벤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에 반대하고 초강경 이민 정책과 관세 폭탄 정책을 지지하는 등 트럼프 공약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좀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여기서 나오는 마가가 우리가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알파벳이 아니라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이니셜이네요. 이 마가 어젠다를 가장 강력하게 펴나갈 인사로 평가돼 왔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노림수는 경합주에 대한 표심 공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벤스가 미 북동부에 쇠락한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핵심 경합주의 유권자 표심 공략의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을 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외된 미국인의 상실감을 현실감 있게 그린 힐빌리의 노래가 출간돼 공전의 히트를 하던 2016년에서 17년은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던 때이고, 힐빌리의 노래는 저학력, 저소득 백인 남성층 사이에 일던 트럼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꼽혔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벤스는 소외계층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이 넓다는 평을 받아왔고요. 이날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가 된 벤스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와 그 너머에 있는 미국 노동자, 농민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경합주 표심 공략을 바라는 의중이 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노림수는 바이든 고령 리스크 공략인데, 39세로 밀레니얼 세대인 벤스는 맞상대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59세네요. 이에 비해서 20세나 적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43세 젊다. 30대 젊은 피의 에너지와 패기를 앞세워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고령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증설 착수, 평택 4공장 낸드 투자 돼 있거든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원래 그렇습니다. 너무 호황일 때 보면 가장 호황일 때 가장 많은 캐펙스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감산에 들어간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이 평택 4공장 낸드 투자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반도체 감산에 마침표를 찍었다. 네, 이게 핵심이다, 그죠? 반도체 감산에 마침표를 찍었다.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면서 삼성이 신규 메모리 투자에 착수를 했고 평택 4공장에 낸드 플래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네요. 이달 말까지 주요 설비를 반입할 계획으로 정식 발주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는 전 세계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이고요. 삼성의 투자는 반도체 시장이 완전한 상승기로 전환했다는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풀이가 되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택의 낸드 플래시 라인은 P4에 처음 들어서는 반도체 제조 라인이고요. 전자는 이 P4 건물과 인프라를 완성하고도 반도체 경기 침체 때문에 그동안 설비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가 신규 라인 투자에 나선 건 감산을 시작했던 2023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는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호황을 맞았었죠.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22년 하반기 들어서 업황이 급속 악화했고요.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자 하이닉스가 22년 말에 먼저 감산에 나섰고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인 전자도 이듬해 감산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이닉스가 얘기하고 마이크론 얘기했는데 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한다 이런 얘기를 뭐 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전자는 도대체 언제 감산하나 막 기다렸었죠. 전자는 최근까지 감산 기조를 이어왔고요. 웨이퍼 투입량을 축소하고 최신 기술로 제조 공정을 전환하며 메모리 출하량을 줄였습니다. 반도체가 회복 기미를 보인 작년 말과 올해 1분기 이어진 2분기까지도 삼성은 이런 기조를 놓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삼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수요 회복이 확실시돼 라인 신설, 즉 신규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전자가 특히 P4 첫 양산 제품을 디램이 아닌 낸드 플래시로 결정한 건 AI 서버에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매우 강하기 때문으로 알려졌고요. AI 서버는 AI 학습 추론을 위한 컴퓨팅 장치로 고속 연산을 위해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빠른 데이터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낸드 플래시는 소비자용 SSD보다 AI 서버 제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용 SSD, ESSD라고 하죠. 이 엔터프라이즈의 첫 글자를 따서 ESSD 수요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1위인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해서 증설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 이 P4 신규 라인에는 9세대 V낸드 양산이 유력시 되는데 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쿼드 레벨 셀 9세대 V낸드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QLC, 이 쿼드 레벨 셀, QLC는 셀당 4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서 TLC 대비 단위 면적당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서 고용량 고성능을 요구하는 ESSD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전자는 낸드에 의해서 P4의 디램 생산 라인도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P4 두 번째 라인 페이즈 2를 디램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고 합니다. HBM 수요 대응은 물론 범용 디램 시장에서도 확고한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으로 메모리 투자가 완전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막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라인 깔고 생산이 본격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시차까지 고려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감산 때문에 6개월이나 9개월 뒤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겠구나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반도체 시황이 되게 좋고 떼돈을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 국면에서는 수익은 많이 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그 많은 수익으로 이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장을 짓고 아니면 뭐 사무실에 컴퓨터를 놓고 이게 다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 자산으로 잡히고 그 자산을 감가상각을 하면서 매년 한 뭐 5년 동안 정액법식으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정률법, 뭐 가속상각법 뭐 등등의 방법으로 그걸 천천히 이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처음에는 줄지 않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안 오르는 그 국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PER이 낮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나는 작년에는 PER이 되게 높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이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보면 아니 삼성전자 지금 PER이 16배인데 이게 말이 돼라고 이익이 안 나오는 국면에서 PER을 갖고 말이 돼라고 얘기하고요. 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PER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PER이 4배, 5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주가가 또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그 HBM 쪽으로 라인 증설이라든지 그쪽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레거시 쪽이 오히려 감산이 더 가속화되는 수요가 계속 한 15%씩 증가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공급 증가를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감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첫 투자 요 국면은 아직까지 도망 나야 될 시점은 아니고요. 주가가 말해줄 겁니다. 한 6개월 동안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가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으면서 PER이 낮아질 때 그때 도망 나오면 됩니다. 그게 내년 저는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5월에서 7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네이버서 주식거래 연동 급물살 당국 전향적 검토에 한투도 합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네이버 파이낸셜 증권사 WTS 미래에셋 신한이어 개발 맞춰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등 보완 뭐 되어 있는데 자, 네이버 증권 페이지와 증권사 웹 트레이딩 시스템 연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서비스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던 당국도 불공정 거래 예방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을 검토 중인데 한투증권은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과 국내 주식 WTS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금감원에다가 자체 보안성 심의 결과 보고를 완료했네요. 앞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프로젝트 초기부터 개발을 진행했던 미래에셋증권과 신원투자에 이어서 한투까지 연동 대열에 합류하는 셈인데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우려를 표한 서비스에 업체가 추가 합류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최근 2년여간 네이버 증권 페이지와 증권사 WTS 주식거래 창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준비해 왔고 올 초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감독당국이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며 진행을 일시 중단했다. 네, 이런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도 지금 사칭 이런 거나 좀 빨리 근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증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자, 네이버 파이낸셜 이 WT에서 연동은 네이버 증권 자체 페이지가 아닌 아웃링크를 통해서 타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월 활성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증권 페이지는 증권사 입장에서 이용자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다지다. WTS나 MTS나 HTS와 달리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 브라우저에서 즉각 거래가 가능한 만큼 네이버 종목 토론실 이용자 등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가 쉽다. 반면 감독당국은 그동안 대형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종목 토론실과 주주 오픈톡에서 불법 리딩방이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했는데, 우려만 하지 말고 좀 이게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 검찰과 금감원 합동 그 있잖아요. 그 조직을 이용해서 좀 일망타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에도 그런 문자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계속 수신 차단 스팸 신고를 하는데도 얼마나 그게 돈이 됐으면 그런 피싱에 낚시로 걸려드는 그런 피해자가 많았으면 계속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평행선을 달리던 당국과 업계 분위기는 네이버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반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네. 자, 제가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봅니다. 종토방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거기서 순진하게 왜 내 종목을 막 안 좋게 얘기하냐, 막 그러고 되게 조롱하는 글들도 많잖아요, 보면 그 종토방에다가 거꾸로 자기 포지션하고 거꾸로 본인이 사고 싶을 때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본인이 팔고 싶을 때 자 이거 사셔야 됩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이제 팔고 싶은데 뭐 사야 됩니다. 막 그러면 사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서로 그러는데 오히려 팔려고 막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이 네이버 증권 페이지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 종토방에서 서로 싸우고 계신데 다 네이버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제가 최근에 이 네이버의 로봇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로봇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면 아직까지는 좀 얄팍하게 이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밖에 못 봤는데, 네, 보면 볼수록 좀 볼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로봇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컨빅션이 들면 이번에 테슬라 얘기할 때처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뭐 IMF 한국 올해 성장률 2.5% 그래도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뭐 IMF 보고서, 월드뱅크 보고서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봅니다. 그냥 지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년에 한 3.2%. 예, 또 오네요. 또 스팸 확률이 높은 전화. 25년에는 3.3 뭐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고, 예, 그냥 대충 지금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거냐 내리고 있느냐, 네, 그것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월 전망 대비해서 오히려 0.2%포인트 올려서 2.5%. 네. 하지만 그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또 하향 조정을 했네요. 네. 미국은 0.1%포인트 낮춘 2.6이고요. 일본은 0.2%포인트 낮춘 0.7%를 성장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는 삼성전자 미디어텍과 10.7기가 bps 바이트 per second인가요? 예, LPDDR5X를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미디어텍이 이 팹리스로 넘버 3인가 뭐 하는 회사이거든요. 네,
미디어텍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의 모바일 AP 디멘시티 9400에 삼성이 개발한 10.7 기가 bps DDR5X 기반의 16GB 패키지를 검증한 것이고, 미디어텍은 모바일 AP 출하량 기준 지난 1분기 시장 점유율 40% 기록한 회사네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야, 시장 점유율 40%면 거의 뭐 1, 2등? 네, 지금 AP니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의 CPU 같은 거잖아요. 1등이 아이폰, 애플이고 있고 2등이 퀄컴, 3등이 이 미디어텍 아닌가 그래 생각했는데 40%나 되네. 디멘시티 9400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겨냥한 차세대 모바일 AP로 서버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AI 기능을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전자는 미디어텍 AP와 호환성이 검증돼 LPDDR5X 메모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 피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